지금 전 세계가 중국 무기에 등을 돌리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수천억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산 무기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고철 덩어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비단 말레이시아만의 일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요르단까지 중국 무기를 가성비라 믿고 샀던 국가들이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투기 날개가 찢어지고 바다에서 군함 레이더가 아군을 공격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로 중국을 택했고 한국을 밀어냈던 그 오만한 선택 등 결국 전 세계 안보에 거대한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진 국가들은 결국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중국이 망쳐놓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믿음직한 해답이 되었을까요? 오늘 그 통표한 대역 전극을 파헤쳐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마일 하산 대령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 무기 도입 총괄을 맡고 있죠. 빨간 라벨이 붙은 보고서가 책상 위에 놓은 순간 저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그 29 가동률 32%, F-80 가동률 41% 숫자는 위기를 말하고 있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하늘 잘 수 있는 기회 말이죠. 보고서를 펼치자 예상 상대로였습니다. 정비대기 기체 증가 훈련 중단 사례, 급증 3년 내 실질 전력 절반 붕괴 예상 정비 총괄팀장이 작성한 메모에는 이미 한계라고 부품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 정도 위기라면 제 판단이 먹힐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영국 왕립공군대학과 호주 국방대학에서 배운 건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창밖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경납고에 줄지어 선 전투기들이 보였습니다. 저 기체들이 하늘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한국에 묶인 배처럼 그냥 서 있을 뿐이라는 걸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할 과제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과제를 풀어온 사람입니다. 회의실로 향하면서 저는 머릿속으로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참모들은 위기라고 말할 거예요. 예산 담당관은 돈이 없다고 할 것이고 정비총괄은 시간이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답을 가지고 있었죠. 빠르고 싸고 효율적인 선택.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참모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비총괄, 작전기획, 예산 담당 그리고 아미르 남한 중년까지요. 아미르는 현장 출신입니다. 조종사 경력도 있고 정비 경험도 많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큰 그림을 보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전장 경험은 있지만 전략적 사고는 약하죠.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해결 불가능하지 않다고 오히려 지금이 공군을 재편할 적기라고 말했죠. 정비총괄팀장이 현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29는 러시아 제재로 부품이 끊겼고 FA-18D는 미국에서도 부품 생산을 중단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죠. 아미를 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품만이 아니라 조종사 훈련 시간이 줄고 있다고 실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조종사 훈련은 새 기체가 들어오면 자연히 해결된다고 지금 필요한 건 감상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죠. 아미르의 표정이 굳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 경험이 많다고 전략까지 아는 건 아니니까요. 예산 담당권이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최근 5년간 정비 비용은 급증했고 가동률은 추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신경이 신규 도입이 유일한 해법이죠. 그리고 신규 도입이라면 제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배운 조달 프로세스, 호주에서 익힌 협상 기법, 제가 가진 모든 무기를 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회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신규 전투기 도입을 즉시 추진한다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선언했죠. 작전 기획 담당권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담당권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의회 승인부터 인도까지 5년은 걸린다고 그 사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이 걸리는 건 복잡하게 접근할 때라고 우리는 단순하고 빠르게 갈 거라고 말했어요. 선택지를 좁히면 됩니다. 너무 비싼 건 빼고 너무 복잡한 것도 빼고 납기 긴 것도 빼면 돼요. 그럼 자연히 답이 나오죠.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미를 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성능은 어떻게 할 거냐고 싸다고 아무거나 들여올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성능은 상대적이라고 최고를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못 사는 것보다 적당한 걸 제때 사는 게 낫다고 말했죠.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서양제는 좋지만 우리 예산으로 불가능하다고 중고는 당장 사지만 결국 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남은 건 신흥제조국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합리적이고 납기도 빠른 선택지죠. 중국, 파키스탄 혹은 다른 나라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미르가 반박했습니다. 신흥국 무기는 검증이 부족하다고 실전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날 수 있는 무기라고 답했죠.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 논리를 꺾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판단이 먹였고 제 방향이 정해졌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각국 무기 제조사 목록을 꺼냈죠. 유럽,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몇몇 쉬는 국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납기, 가격, 성능, 정치적 리스크를 하나씩 체크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분류 체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양은 최고지만 비싸고 느립니다. 중국은 싸고 빠르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애매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들이요. 저는 한국 항목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FA5C-B라는 경전투기를 만든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애매합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서양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중간은 언제나 어정쩡합니다. 차라리 극단적인 선택이 나아요. 최고 아니면 최저.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항목에 물음표를 찼습니다. 일단 보류죠. 중국이 더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가격도 싸고 납기도 빠르고 정치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조명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록을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 계산은 완벽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공군을 재편하고 제 커리어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그날 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하늘이 비기 전에 우리는 다시 채워 넣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요. 그게 제가 말레이시아 공군에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정리한 목록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할 시간이었죠. 화면에는 제가 만든 엑셀 시트가 떠올랐어요. 무기 제조국 평가표였습니다. 저는 영국 왕립공군 대학에서 무기 조달롱을 배울 때부터 이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모든 선택지를 숫자로 환산하고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저값을 찾아내는 거죠. 감정이나 직관은 배제합니다. 오직 계산만이 정답을 알려주니까요. 그게 제가 이제 자리까지 올라온 이유였습니다. 엑셀 시트의 첫 번째 열에는 국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한국, 파키스탄. 두 번째 열부터는 평가 항목이었죠. 성능, 가격, 납기, 정치적 안정성, 유지 보수 난이도 각 항목마다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미국부터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F-35 슈퍼곤에 모두 최고 수준이죠. 성능 항목에 9점을 줬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3점, 납기는 2점이었어요. 정치적 조건도 까다로워서 4점을 줬습니다. 합산 점수는 중간 수준에 머물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비슷했습니다. 파이픈, 러파일 모두 훌륭한 기체들이에요. 성능은 8점에서 9점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죠. 우리 예산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납기도 최소 5년은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서양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최고 등급하지만 비현실적이라고 메모를 달았어요. 러시아는 복잡했습니다. 수 235는 성능이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재 상황이었습니다. 부품 수급이 보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그 20%로 겪고 있는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항목에 빨간색으로 제외라고 표시했습니다. 이제 중국 차례였습니다. 제 F-17, 제-20 모두 검토 대상이었죠. 저는 각 항목을 신중하게 평가했습니다. 성능은 6점 정도였어요. 서양제보다는 떨어지지만 우리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가격은 9점이었죠. 파격적으로 썼습니다. 납기도 8점을 줬어요. 2년 이내 인도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 항목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하죠. 하지만 경제협력까지 함께 묶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파뮤바터 거래, 인프라 투자 여러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저는 7점을 줬습니다. 합산 점수는 상위권이었죠. 저는 중국 항목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조달의 핵심이니까요. 중국 옆에 별표를 3개 그렸습니다. 그 다음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항목을 보며 잠시 생각했어요. FA-51라는 경전투기를 만든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필리핀이 도입했다는 소식도 들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 분류표에서 한국은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성능부터 평가했습니다. FA-51은 경전투기예요. 중형 전투기가 필요한 우리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저는 5점을 줬습니다. 가격은 중국보다 비쌌었어요. 서양제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의 부담이었습니다. 6점을 줬죠. 납기는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7점을 줬어요. 문제는 정치적 측면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죠. 기술도 미국 기반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 무기를 직접 사는 게 낫지 않나 싶었어요. 중간 단계를 거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치적 안정성 항목에 5점을 줬습니다. 합산 점수를 계산했습니다. 한국은 중위권에 머물렀어요. 특별히 나쁘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서양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어중간했습니다. 저는 한국 항목 옆에 물음표를 쳤어요. 보류라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화면을 다시 호태봤습니다. 제 분류는 명확했어요. 서양은 최고지만 비현실적이고 중국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한국은 애매하고 불필요했습니다. 이보다 깔끔한 정리는 없었죠. 5점 회의 시간이 되어 저는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참모진에게 제 분석을 설명할 차례였어요.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멤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미를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화면을 띄웠습니다. 제가 만든 평가표가 벽면에 크게 나타났어요.
참모들이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깔끔한 정리였으니까요. 저는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양제는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 예산과 시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5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덧붙였죠. 러시아는 제재 상황이라 리스크가 크다고 설명했어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확한 판단이었으니까요. 중국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제 F-17의 장점을 하나씩 나열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 빠른 납기, 파묘 바터 거래 가능성, 경제 협력까지 계산상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담당권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작전 기획 담당권도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아미르 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실전 검증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파키스탄이 쓰고 있다는 건 알지만 우리 환경에 맞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실전 검증은 시간이 해결한다고 답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이미 수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우리는 실험할 여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무기를 기다리다가 하늘이 비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죠.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항목이었어요. 화면에는 FAO-14진과 간단한 스펙이 나타났습니다. 참모들이 관심 있게 봤죠. 저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경전 투기를 만든다고 필리핀과 폴란드가 도입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애매한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보다 비싸고 서양보다 성능이 떨어지죠. 중간은 언제나 어정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느냐고요? 저는 대략적인 수치를 말했습니다. 중국제보다 30%는 비싸일 거라고 추정했어요. 그 돈이면 서양제 중고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미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있다고 가동률도 높다고 들었다고 말했어요. 필리핀 공군 관계자한테 직접 들었다고 덧붙였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가동률이 높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격과 납기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 무기는 그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어요.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논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고 영국과 호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무기 시장을 보는 제 눈은 틀리지 않아요. 한국은 애매합니다. 그게 팩트였죠. 작전 기획 담당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제로 가닥을 잡자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중국을 1순위로 두고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죠. 파묘 거래까지 엎으면 의회 통과도 수월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동의했습니다. 작전 기획 담당관도 찬성했어요. 아미를 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제 논리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중국 측과 접촉을 시작한다고 구체적인 제안서를 받아보자고 지시했어요. 한국은 일단 보류하고 서양제는 예비 옵션으로만 남겨두자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아미르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미르는 한국 무기를 너무 쉽게 배제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고 정비가 쉽고 부품 수급도 안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죠. 한 번쯤은 제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미르 자네는 현장을 잘 알지만 큰 그림은 놓치고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지금 3년 안에 하늘을 채워야 합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을 시간이 없다고 설명했죠. 중국이 가장 빠르고 저렴한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생각했습니다. 현장 경험은 소중하지만 전략적 판단권은 다른 영역이죠. 저는 전략가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이에요. 집무실로 들어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 항목을 한 번 더 봤어요. 물음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항목 자체를 회색으로 바꿨습니다. 검토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한다는 의미였죠.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 기체가 얼마나 더 날 수 있을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중국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베이징 방문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어요. 제조사 미팅, 공장 시찰, 계약 조건 논의까지 모두 준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제 계산이 실행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분류표는 완벽했어요. 서양은 비현실적이고 중국은 현실적이며 한국은 불필요했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판단은 없었죠.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산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중국 출장 일정을 잡고 며칠이 지났을 때 비서가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우주산업에서 미팅 요청이 왔다고 전했어요. FAU-10 브리핑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달력을 보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굳이 시간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여러 업체를 검토했다는 기록이 필요했으니까요. 의회에 보고할 때 한 것만 봤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잡으라고 1시간만 배정하라고 지시했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전 내내 서류 작업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국은 우리 선택지에 없어요. 형식적으로 듣고 예의상 고맙다고 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끝이었죠. 회의실 문을 열자 한국 측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3명이었어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김 부장이라고 소개했죠.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양옆에는 기술 담당자와 계약 담당자가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 부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FA-50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25분이었죠.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첫 화면에는 FA-50 사진이 떴어요. 깔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죠. FA-50은 경전투기지만 다목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공대 공공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듣는 척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경전투기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형 전투기인데 말이죠. 이미 첫 문장부터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유지했습니다. 예의는 지켜야 하니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실전 운영 기록이 나왔어요. 필리핀 공군이 2015년부터 운영 중이고 가동률이 80%를 넘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폴란드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필리핀과 폴란드요. 우리와는 다른 나라들이죠. 김 부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정비가 쉽다고 부품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고 말했어요. 화면에는 정비 소요 시간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기존보다 30% 짧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비 시간이 짧은 게 전투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기술 담당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무장 통합 엔진 성능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전부 숫자와 그래프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계산을 했죠. 성능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제와 비교하면 약간 나온 정도였죠. 계약 담당자가 납기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계약 후 18개월 이내 첫 인도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빠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비슷한 일정을 제시했죠. 특별한 장점이 아니었어요. 김 부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가격이었어요. 기체당 단가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는 순간 표정을 고쳤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비쌌습니다. 중국제보단 확실히 높았죠. 이 가격은 한국이면 차라리 서양제 중고를 알아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김 부장이 질문이 있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뭘 물어야 할까요? 이미 관심이 없는데 말이죠. 형식적으로라도 뭔가 물어야 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어요. 중국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고 덧붙였죠.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단순 가격만 보면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생애주기 비용을 따지면 FDA 요십이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어요. 생애주기 비용이요.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기체를 사는 겁니다. 20년 뒤 정비 비용은 그때 가서 걱정하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물었어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정비 기술, 부품 제작 기술, 일부 업그레이드 기술까지 이전 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날 수 있는 전투기니까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이었어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좋은 프레젠테이션이었다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김 부장도 일어났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말했죠. 악수를 하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아미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측 프레젠테이션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의습했어요. 나쁘지 않았지만 특별하지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아미르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동률이 80% 넘는다는 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니냐고 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동률만 보고 전투기를 사는 건 아니라고 가격과 납기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죠. 아미르가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고요? 저는 구체적인 숫자를 말했습니다. 중국제보다 기체당 30%는 비싸다고 덧붙였어요. 그 돈이면 추가 기체를 몇 대 더 살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한국 측이 남기고 간 자료 봉투를 봤습니다. 두툼했어요. 하지만 열어볼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참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 복측 미팅을 보고해야 했어요.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괜찮았지만 우리 요구 사항에는 맞지 않는다고, 특히 가격이 문제라고 말했죠. 예산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비쌌냐고요? 저는 중국제와 비교 수치를 말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 차이면 부담스럽다고 다른 옵션을 보는 게 맞다고 동의했습니다. 작전 기획 담당관도 말했습니다. 경전투기로는 우리 임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중요한 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렇다고 맞장 굳혔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죠. 아미르만 조용했습니다.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없었던 거죠. 숫자는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중국적으로 본격 협상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어요. 다음 주 베이징 출장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활주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한국 측이 남긴 자료 봉투를 다시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감사 이메일이 왔다고 전했어요. 시간 내줘서 고맙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답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토하겠다고 결정 결과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고요. 한국은 우리 선택지에서 이미 지워졌습니다. 애매하게 비싼 무기를 살 이유가 없었어요. 그 돈이면 중국제를 더 샀거나 아니면 서양제 중고를 알아보는 게 나왔습니다. 저는 베이징 출장 일정표를 펼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출발이었어요. 제조사 방문 공장 시찰 가격 협상까지 빡빡한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된 것이었어요. 제 계산이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니까요. 점심시간에 아미르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령님 한자지만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미르는 한국 무기를 너무 빨리 제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자료라도 제대로 검토해봐야지 않겠냐고 가동률 80%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미르 한국 무기는 애매하게 비싼합니다. 그 돈이면 서양을 고르죠. 아니면 중국을 더 사는 게 낫습니다. 중간은 언제나 어정쩡하다고 설명했어요. 국방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미르는 입을 다 물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베이징 일정표를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면 중국 측과 본격 협상이 시작된다고 그때까지 내부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죠. 아미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자료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닫아버렸습니다. 필요 없었습니다. 제 판단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행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어요. 기내에서 저는 중국 측 제안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제2F-17 전투기 파격적인 가격 그리고 특별한 제안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파뮤바터 거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어요. 경제 협력까지 여긴 패키지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2위 파뮤 수출국이죠.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고요. 전투기를 파미로 결제할 수 있다면 외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제안서를 보며 웃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자 중국 측 담당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리 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차 안에서 그는 일정을 설명했죠. 오늘은 제조사 본사 방문, 내일은 공장 시찰, 모레는 가격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제조사 본사로 향했습니다. 베이징 외곽의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제 F-17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물 크기였죠. 인상적이었어요.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넓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파원형 테이블 주변에 중국 측 인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총과 리사, 기술 리사, 영업 리사, 그리고 정부 관계자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제 팀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과 리사가 환영 인사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JF-17이 최고의 선택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기대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제안을 듣고 싶다고 말했죠. 영업이사가 퍼센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화면에는 JF-17 사진이 크게 떴어요.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경량 전투기라고 소개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이미 100대 이상 운영 중이고 미얀마도 도입했다고 덧붙였죠. 성능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레이더, 무장, 한속거리 모두 괜찮은 수준이었어요. 특별히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죠. 한국의 FA-50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격이었어요. 기체당 단가가 나왔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한국제보다 40%는 썼어요. 서양제와는 비교도 안 됐죠. 저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체를 살 수 있었어요. 영업이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납기는 18개월이라고 한국과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어요. 정비교육과 부품 공급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눈빛을 교환했죠. 모두 긍정적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특별 제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우리 부장이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원한다고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경제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말했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파밀바터 거래였어요. 전투기 대금의 최대 50%를 파밀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중국은 연간 500만 톤 이상의 파밀을 수입하죠. 우리 주요 수출품이에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외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24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하면 절반을 파밀로 결제할 경우 실제 현금 지출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의회를 설득하기도 쉬워지죠. 국방 예산 부담을 덜서 농업 수출까지 늘리는 윈윈 전략이었어요. 우리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어요. 중국은 말레이시아의 파밀 산업에 투자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제시설 물류인프라 모두 협력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저는 흥분을 감추려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이었어요. 무기와 경제를 하나로 엮은 패키지였습니다. 의회에서 반대할 명분이 없었죠. 국방도 챙기고 경제도 챙기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회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고급 중식당이었어요.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총괄 이사가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번 협력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말했죠. 총괄 이사가 웃었습니다. 성공할 거라고 우리가 도울 거라고 말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팀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 긍정적이었어요. 기술팀은 JF-17의 성능이 우리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산팀은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계약팀은 파뮤바터 조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봤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완벽한 일이라고 우리가 찾던 바로 그 해답이라고 강조했어요. 빠르고 싸고 정치적으로도 완벽합니다. 의회 통과도 문제 없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죠. 셋째 날 본격적인 가격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서 양측이 아주 앉았어요. 저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24대를 도입하고 싶다고 파뮤바터 비율을 최대화하고 싶다고 말했죠. 중국 측은 1K 동의했습니다.
세부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인도 1. 정비 교육, 부품 공급, 기술 지원까지 하나씩 정리했어요. 중국 측은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거의 다 들어줬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협상은 처음이라고요. 오후가 되어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총과 리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좋은 출발이라고 곧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하면 답했죠. 우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돌아가서 내부 승인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3일간의 출장은 대성공이었어요. 제가 원하던 모든 걸 얻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 그리고 정치적 명분까지요. 이보다 완벽한 뒤를 없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바로 참모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베이징 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아미리도 있었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 제안을 하나씩 설명했죠. 가격, 납기, 성능, 모두 우리 요구사항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뮤바터 거래를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눈을 빛났어요. 외환 부담이 절반으로 준다는 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말했습니다. 작전 기획 담당관도 동의했죠. 정치적으로도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국제 무기의 신뢰성은 검증됐냐고, 실전 데이터를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파키스탄이 100대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미얀마도 도입했다고 답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한 검증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밝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중국제로 최종 결정한다고, 다음 주부터 계약서 초안 작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의회 보고는 제가 직접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아미르만 조용했죠.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쿠알라룸푸르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저는 중국 측 제안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완벽했어요. 가격, 조건, 정치적 명분 모든 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선택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이에요. 영국과 호주에서 배운 이론들이 현실로 구현되는 순간이었죠. 제 커리어에서 최고의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노트북을 열어 의회 보고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국방 강화와 경제 협력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요. 완벽한 제목이었습니다. 베이징 출장 후 2주가 지났습니다. 계약서 초안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법무팀과 예산팀이 매일 회의실에 모여 조항을 검토해 했습니다. 파뮤바터 거래 비율, 인도 일정, 위약금 조건까지 세세하게 따지고 있었죠.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아미르가 제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더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아미르가 서류를 책상에 펼쳤습니다. 미얀마 공군 내부 보고서였어요.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미르는 동남아 공군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했다고 답했죠. 비공식 채널이지만 신뢰할 만한 출처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가 2017년 도입한 중국산 JF-17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초반에는 문제없이 운영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차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기체 균열이 발견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분 내용이 나왔습니다. 동체와 날개 연결부에서 미세 균열이 발견됐고 안전상 이유로 비행 시간을 제한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중국 측에 부품 교체를 요청했지만 대응이 늘렸다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몇 대는 아예 경납고에 묶여 있다고 했죠.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미얀마의 정기 문제일 수도 있다고 10대 기후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어요. 아미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죠.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파키스탄 공군 관련 자료였어요. 제-20 전투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최근 도입한 중국제 전투기죠. 아미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 공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레이더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데이터 링크가 자주 끊긴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다국적 훈련에서 서양제 전투기와 함께 작전할 때 문제가 심각했다고 했죠.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파키스탄은 100대 넘게 중국제를 쓰고 있다고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모든 무기는 초기에 문제가 있기 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미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한두 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중국제 무기를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패턴이 있다고 덧붙였죠.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아미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물었어요. 계약서 초안까지 나온 상황이라 고 이제 와서 전체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건 소문일 뿐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고 덧붙였죠. 아미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중국 측의 확인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이 문제들이 사실인지 해결책이 있는지 물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중국 측에 이런 걸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협상이 틀어질 수도 있죠. 파뮤바터가 엮여있는 상황에서 그럴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미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그 주 금요일 참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계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정리됐고 다음 달이면 사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했죠. 예산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파뮤바터 거래 조건이 구체화됐고 재무부도 승인했다고 전했어요. 외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확실해지자 모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미르가 또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운영 안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변국 사례를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저는 아미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아미를 중려 우리는 이미 몇 달째 이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도 직접 받고 파키스탄 사례도 확인했죠. 이제 와서 근거 없는 소문으로 전체를 흔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거들었습니다. 모든 무기에는 초기 문제가 있다고 그걸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가격과 납기라고 우리 예산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덧붙였죠. 작전 기획 담당관도 동의했습니다. 아미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저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달 중국 측과 최종 미팅을 잡는다고 서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죠. 회의가 끝나고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미르가 남긴 서류들이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어요. 저는 그것들을 집어 서랍에 넣어버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서 낡은 전투기 한 대가 힘겹게 이륙하고 있었어요. 저 기체가 언제까지 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주변국 소문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날 저녁 재무부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파뮤바터 거래에 대해 총리시장실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경제협력과 국방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죠? 다음 주 월요일 또 아미르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왔어요. 미얀마 공군정비병이 작성한 기술 보고서였습니다. 제 F-17의 엔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자료를 받아들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미르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고 싶은 건가고 대안이 있나고 반문했습니다. 아미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안이 없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미르,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서양제는 비싸고 중고는 인이 한계를 받습니다. 한국제는 가격이 맞지 않고요. 중국제밖에 없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모든 무기가 완벽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미얀마처럼 기체가 묶이면 어떻게 하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고, 지금은 일단 하늘을 채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죠. 아미르는 고개를 저으면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 생각했어요. 현장 경험이 많은 건 좋지만 너무 세부적인 것만 본다는 게 문제죠. 큰 그림을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중국 전투기 도입권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였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갔죠. 장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가격 납기, 파밀바터 거래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강조했어요. 이보다 좋은 딜을 다시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장관이 물었습니다. 중국제 무기의 신뢰성은 어떠냐고, 주변국 평가를 들어갔냐고 질문했어요. 저는 준비된 답변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이 100대 이상 운영하고 있다고, 큰 문제 없이 쓰고 있다고 보고했죠. 장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완벽한 무기는 없다고, 초기에는 어느 기종이든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 정비팀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관이 승인했습니다. 다음 달 3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아미로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장관님께 주변국 사례를 보고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다고, 그건 소문일 뿐이라고 답했죠.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때령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같은 문제가 나온다는 건 패턴이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어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미르, 자네는 선을 넘고 있어요. 이미 장관 승인까지 받았다고, 이제 와서 흔들면 안 된다고 말했죠. 자네 의견은 들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와 중국 측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쿠알라룸푸르에서 최종 사명식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기쁘게 참석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달력에 사명식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그날이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될 거예요.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해결한 역사적인 거래로 기록될 겁니다. 주변국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확신 쪽으로 기울기로 했어요. 제 판단을 믿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배운 이론 15년간의 경험, 그 모든 게 이 선택을 지지했으니까요. 주변국 문제는 그들의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를 거예요. 사명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이전 팀이 행사 준비해 봐봤고 법무팀은 최종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명식 연설문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역사적 결정이라는 문구를 여러 번 수정했죠. 그날 오후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국방부 장관실에서 긴급회의 소집 연락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해군 관련 중대 사안이라고만 했죠. 저는 고개를 갸우통했습니다. 해군이요. 우리는 공군인데 말이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장관 해군 참모차장 해군 함정 운영 책임자 그리고 감사원 관계자까지 심상치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아미를 도 자리에 있었죠.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해군의 중국산 함정 도입 실패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공군 전투기 도입을 앞두고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해군 참모차장이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터에 사진이 하나 떴어요. 군함이었습니다. 리틀 미사일 습 LMS라고 불리는 소형 전투함이었죠. 2017년 중국에서 내첩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계약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최신 레이더 통합 전투체계 현지 정비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패키지였어요. 가격은 서양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죠. 우리 계약과 비슷하다고요. 해군 참모차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최신 기술을 제공한다고 약속했고 빠른 인도를 보장했습니다. 18개월 만에 첫 함정이 도착했죠. 예정대로였어요. 하지만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문제 발생 경과라는 제목이 떴어요.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이더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최신형 다기는 레이더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장착된 건 구형 모델이었습니다. 탐지거리가 계약서보다 30% 짧았죠. 해군이 항의했지만 중국 측은 기술 사양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전투책이었습니다. 레이더와 무기 시스템이 제대로 연동되지 않았어요. 센서 간섭이 심했고 데이터가 끊기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해군 기술팀이 몇 달간 조정 작업을 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안 됐죠. 세 번째는 엔진이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장시간 운항 시 승무원들이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중국 측에 계산전을 요청했지만 설계상 한계라는 답변만 돌아왔죠. 해군 함정 운영 책임자가 이어받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부품 공급이라고 말했어요. 고장난 부품을 교체하려면 중국에 요청해야 하는데 대응이 너무 느렸습니다.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한국에 정박한 LMS 함정들이었어요. 4척 중 3척이 부두에 묶여 있었습니다. 운영 불가 상태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감사의원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술 이전 미의행이라고 지적했어요. 계약서에는 정비 기술, 부품 제작 기술, 시스템 운영 기술까지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중국 측은 핵심 기술은 보안상 이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기본적인 정비 교육만 제공했어요. 결국 고장이 나면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그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함정 4척 도입에 들어간 총 비용이 화면에 떴어요. 여기에 정비 비용, 중국 기술자, 초청 비용, 부품, 긴급 수송 비용까지 합치면 방초 계약금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라는 제목이었어요. 4척 중 한 척만 제한적으로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항구에서 대기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전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였죠.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약속된 것들 저렴한 가격, 빠른 인도, 기술 이전 모두 우리가 중국과 맺으려는 계약과 똑같았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스마일 대령 공군 계약은 이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해군 사례는 함정이고 우리는 전투기라고 분야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저었죠. 해군 참모차장이 말했습니다. 대령님 함정이든 전투기든 중국 업체의 계약 방식은 같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조건을 제시하죠. 하지만 인도 후에는 태도가 바뀐다고 설명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공군에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미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보고드린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리언마 전투기, 파키스탄 전투기 그리고 지금 우리 해군 함정까지 패턴이 명확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아미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미르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령님 2주 후면 사명식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우리 공군도 저 함정들처럼 될 겁니다. 감사원 관계자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 무기 도입 사례였어요.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초기 약속과 실제 이행 사이에 괴리가 컸죠. 장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대령 이 모든 사례를 알고 있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아미르가 몇 번이나 보고했죠? 하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버렸어요. 아미르가 일어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면 말했어요. 대령님 저 배들은 무기가 아닙니다. 저건 국가 예산으로 산 고철입니다. 우리 전투기도 같은 운명을 맞고 싶으십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고철이라는 단어가 귀가에 맴 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투기 계약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최소한 중국 측의 해군 사례를 들어 확약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식은 일단 연기하라고 덧붙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 돌아가고 회의실에는 저와 아미르만 남았죠. 아미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령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가 옳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어요. 집무실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미르가 건넸던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리언마 보고서, 파키스탄 자료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꺼내 책상에 펼쳤죠.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체 균열 레이더 문제, 엔진 결함, 부품 지연 모든 게 해군 사례와 똑같았어요. 저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미르가 몇 번이나 경고했죠?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왜 듣지 않았을까요? 너무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영국과 호주에서 배운 이론 15년간의 경험, 그게 저를 눈물게 만들었어요.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가격 납기 예산 오직 계산만 했죠. 하지만 아미르는 현실을 봤습니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실제로 고장난 함정을, 실제로 고통받는 조종사들을 봤어요. 저는 엑셀 시트만 들여다봤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에 우리 낡은 전투기들이 서 있었어요. 곧 새 전투기들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새 전투기일까요? 아니면 하늘을 나는 고철일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측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서명식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책상에 놓인 연설문을 봤습니다. 국방과 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조각조각 찢어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가장 어두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미를 불렀습니다. 그가 집무실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일어서서 그를 맞았어요. 자리를 권하고 커피를 따라줬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태도의 아미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미르 자네 말이 옳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듣지 않았던 건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미르는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사과한다고,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미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중국 측과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고, 패군 사례를 들어 확실한 보장을 받아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중국 측의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리 부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함정 문제를 알고 있냐고 같은 일이 전투기에서도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죠. 리 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해군 사례는 불행한 일이지만 함정과 전투기는 다르다고, 우리는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장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기술 이전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냐고, 부품 공급을 보장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리 부장이 망설였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답했죠.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럼 위약금 조항을 강화하자고, 이행 실패 시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자고 제안했어요. 리 부장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건 상부와 논의해야 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중국 측은 조건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요. 그들에게 우리는 여러 고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우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죠. 며칠 후 중국 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계약 조건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추가 변경은 어렵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려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암시했죠. 저는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국 측 답변을 공유했어요. 모두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계약을 취소하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안이었습니다. 중국을 포기하면 뭘 선택해야 할까요? 저는 다시 각국 무기 목록을 펼쳤습니다. 몇 달 전에 만든 그 평가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러시아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수호이 30은 성능이 좋죠. 하지만 제재 상황은 여전했어요. 아미르가 자료를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의 수호이 30살이었죠. 부품 수건 문제로 가동률이 40%대에 머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전 기획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안 된다고, 우리 미그 29가 이미 부품 지역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어요.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순 없었습니다. 작전 기획 담당관이 확인한 바로는 서양제는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생산 라인이 다 차 있다고, 우리 순서가 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죠. 5년이요. 그 사이 우리 전력은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중국은 신뢰할 수 없고, 러시아는 부품이 없고, 서양은 비싸고 느리고, 중국은 의미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아미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령님,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는 움직였어요. 한국이요. 몇 달 전에 제가 서랍에 넣어버린 바로 그 나라 말이죠. 저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왜 안 되죠?
예전에 재판단은 뭐였나요? 애매하게 비싸다고 중국보다 비싸고 서양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미르가 한국 측 자료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회의실에 두고 간 그 봉투였어요. 저는 당시에 열어보지도 않았죠. 아미르가 그걸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펼쳤습니다. FA-50의 상세 스펙이 나왔어요. 이번엔 제대로 봤습니다. 가동률 80% 이상 정비 소요 시간 최소화 부품 현지 생산 가능 기술 이전 실제 이행 사례까지 모든 게 우리가 중국에서 얻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가격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중국제보다 30% 비싸지만 생애주기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저렴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고장이 적고 정비가 쉬우면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는 계산이었죠. 저는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한국적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력이었죠. 몇 달 전에 무시했던 나라에 이제 와서 다시 연락한다는 게요. 아미르가 제 마음을 잃은 듯 말했습니다. 대령님 자존심보다 공군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았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공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 연락하라고 다시 미팅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제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 쿠알라룸푸르 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빠른 회신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감사함과 굴유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제가 그들을 어떻게 되었죠? 형식적으로 듣고 자료도 열어보지 않고 애매하다며 무시했습니다. 그런 제게 그들은 여전히 문을 열어줬어요.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측 미팅 준비를 시작해야 했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지하게 들을 준비를 했죠. 질문 목록을 만들고 검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가동률과 정비 데이터를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할 겁니다. 예산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도입 규모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24대를 원했지만 예산이 부족했어요. 18대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전력은 유지할 수 있는 숫자였죠. 작전 기획 담당관이 동의했습니다. 18대면 2개 비행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운영 가능하다고 평가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측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서랍에 넣었던 바로 그 자료였습니다. 이번엔 한 페이지 꼼꼼히 읽었죠. 필리핀 공군 평가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FA-50 도입 후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가동률이 높고 정비가 쉽고 한국집 지원이 신속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놓쳤던 정보들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제대로 봤다면 어땠을까요? 중국으로 헛걸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몇 달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선택권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제가 스스로 선택권을 버렸던 겁니다. 오만함으로 눈이 멀어 진짜 선택지를 보지 못했죠. 이제야 보입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답이었다는 거요. 며칠 뒤 한복팀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습니다.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악수를 청했죠.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으니까요. 호텔로 안내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격식을 차린 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몇 달 전 무례했다고,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사과했죠. 김 부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질문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가동률 데이터, 정비 소요 시간, 부품 공급 체계, 기술 이전 범위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김 부장이 먼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실제 운영 데이터였어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월별 가동률, 정비 내역, 부품 교체 이력까지 모두 공개했죠. 투명했습니다. 저는 숫자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가동률은 실제로 80%를 넘었어요. 정비 소요 시간은 파기종 대비 30% 짧았습니다. 부품 요청 후 평균 2주 이내 공급이라는 기록도 있었죠. 중국이 약속만 했던 것들이 한국은 실제로 이행하고 있었어요. 아미르가 질문했습니다. 폴란드는 어떠냐고, 유럽 기준에서도 만족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2023년 추가 주문까지 했다고, 48대로 증량했다고 전했죠. 만족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정비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3개월 교육, 말레이시아 현지 기술 지원 1년, 부품 현지 생산 기술 이전까지 계획표가 구체적이었어요. 중국처럼 애매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느냐고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필리핀에서 한 번 엔진 문제가 있었다고 한국 기술팀이 48시간 내 현지 도착해서 해결했다고 말했어요. 증빙 서류까지 보여줬습니다. 예산 담당관이 가격을 재확인했습니다. 기체 담당관은 몇 달 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생애주기 비용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30년 운영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제보다 오히려 저렴하다는 분석이었죠. 작전 기획 담당관이 무장 통합을 물었습니다. 한국 무기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김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토 표준 무기 모두 통합 가능하다고, 미국제, 유럽제 모두 장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연성이 있었습니다. 회의는 5분에는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걸 지키는 나라였죠. 김 부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계약서 작업을 시작하자고, 빠르게 진행하자고 말했어요. 김 부장이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신뢰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죠. 2주 후 저는 설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옳다고요. 몇 달간 헤맸지만 결국 제대로 된 곳에 도착했다고요. 김 부장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웃었어요. 사명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냐고, 중국 대신 한국을 고른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실제 이행 실적이 검증됐다고 답했습니다. 가동률과 정비 데이터가 우수하고 기술 이전도 확실하다고 설명했어요.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약 체결 3개월 후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측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했어요. 투명했습니다. 어떤 부품이 조립되고 어떤 검사를 통과하고 모든 게 실시간으로 공유됐죠. 6개월 후 아미르가 한국 공장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공군 마킹이 붙은 FAC,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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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한태에서 120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미르가 말했습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하다고, 믿을만하다고 보고했죠. 그 사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 후 니 저를 찾아왔어요.
헤아워스를 잘못하장이 직접 왔습니다. 중국 함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한국 호위함을 검토하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한국 측이 연락했습니다. 한국 측은 즉시 자료를 보냈습니다. 인천급 호위함 검증된 설계 실전 배치 경험까지 해군이 만족했죠. 몇 달 후 해군이 한국 호위함 세척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중국 함정을 대체하는 거였어요. 이게 합규모는 공군보다 더 컸습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해군의 파트너가 된 거죠. 유권도 움직였습니다. K-21 장갑차와 천공 방공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공군과 해군의 성공 사례를 보고 관심을 가진 겁니다. 한국이 말레이시아 국방의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국방부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였어요. 공군 2군 유권 대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스마일 대령이 올바른 길을 찾았다고 말레이시아 국방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고 아미르 중련과 팀원들이 해낸 거라고 답했어요. 저는 단지 제 오만함을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웃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게 진짜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애매한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가장 비싼 게 최고가 아니고 가장 싼 게 가성비가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몇 달 전 메모를 꺼냈습니다. 제가 만든 평가표였죠. 서양은 최고, 중국은 가성비, 한국은 M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새 종이에 다시 썼습니다. 서양은 비싸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고 한국은 검증됐다. 이게 진짜 기준이었어요. 가격이 아니라 신뢰성이, 약속이 아니라 이행이, 계산이 아니라 현실이 기준이었습니다. 아미르가 들어왔습니다. 조종사들 반응이 매우 좋다고 보고했어요. 다들 새 전투기에 만족한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 덕분이라고, 자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다고 말했죠. 아미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이 들어주셔서 가능했다고 답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팀워크였죠. 그날 저녁 국방부 리세션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주최였어요. 한국 무기 도입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부장도 왔죠?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거절당했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요? 김 부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속상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약속이 아니라 이행으로, 광고가 아니라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진짜였죠. 리세션이 끝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하늘을 우리 전투기들이 지킬 겁니다. 한국과 함께 만든 방위체계 가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어요. 한국 새로운 기준이라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늦게 등장한 게 아니다. 알아보는 쪽이 늦었을 뿐이다.